충청남도 태안반도에 위치한 마도 앞바다. 지난 2011년 5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마도 3호선에 대한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다. 5m쯤 내려가자 목편 일부와 사람의 손으로 짜 맞춘 흔적이 뚜렷한 구조물이 보였다. 발굴팀이 조심스럽게 뻘을 제거해 나가자 잠시 후 특이한 유물이 나왔다. 사슴뿔로 다른 고선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유물은 나오지 않았다. 석 달 가까이 파내려갔지만 시꺼먼 진흙더미와 깨진 파편만 나올 뿐이었다. 수중 발굴 작업을 한 지 4개월. 마침내 무너진 선재 사이로 유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 가운데 부분에서 청동으로 만든 그릇과 숟가락을 비롯한 선원들의 치위사 도구들이 발견된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모양의 도기 항아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침몰의 충격으로 대부분 갯벌에 묻혀있던 모양도 크기도 각기 다른 도기 항아리들. 과연 고려인들은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웠던 것일까?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도기 항아리는 모두 60여 점으로 그 안에는 뻘과 함께 각종 음식물이 들어있었다. 또한 나무로 만든 물건도 출토되었다.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사용하던 빗이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장기돌로 조약돌 위에 먹으로 장군, 차, 포, 졸 등의 글씨를 써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발굴팀의 눈에 또 다른 유물이 포착됐다. 다름 아닌 나무 막대기였다. 발굴팀은 조심스럽게 붓으로 나무 막대기 위에 덮인 뻘을 제거해 나갔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목간.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 종이 대신 쓰던 목편이었다. 37점에 달하는 목간들. 거기엔 비록 흐릿한 상태였지만 분명 붓으로 써내려간 고려인의 글씨가 나타났다. 과연 목간 37점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제작진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고려시대 목간을 판독해온 임경희 학예사를 찾아갔다. 네, 됐네요. 이건 지금 여수현, 지금 전라남도 여수 글자가 바로 드러나네요. 적외선을 목간에 쏘이자 화면에 글씨의 윤곽이 잡혔다. 판독 결과 지금의 택배 운송장과 같은 화물표로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자 그리고 화물의 종류와 양이 기록돼 있었다. 그렇다면 유물의 연대를 밝혀줄 결정적 단서는 무엇일까? 목간에 적힌 수취인 중 이름과 관직을 알 수 있는 신윤화, 유승재, 김영공 이들 세 명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다. 먼저 신윤화 시랑. 시랑은 관직명으로 신윤화의 관직이 정사품이었음을 말해준다. 신윤화가 시랑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고려사 저료에 신윤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1260년 장군이었던 그가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진 뒤 황제의 칙서를 받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시랑과 장군은 같은 정사품의 벼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랑이면서 장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랑 신윤화가 1260년에 돌아온 장군 신윤화로 바로 연결이 가능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유승재라는 인물을 찾아 나섰다.
유승재 택상, 즉 유승재 댁에 올린다는 뜻으로 그가 고위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유승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수취인에는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의 관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직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령 성명, 이름과 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 관직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승재란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은 아닐까? 승재가 관직명으로 쓰인 것이라면 왕의 비서적인 승선을 가리키는 말로 추미론 소속 정삼품 관직이다. 1260년을 전후로 유시성을 가진 승선인 유천우를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직책의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데 힘쓴 인물로 1260년부터 68년까지 승선으로 재직했다. 무엇보다 유물의 연대를 결정적으로 밝혀줄 목간의 주인공은 김영공. 김영공 역시 김씨성을 가진 영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고려시대 영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왕의 아들들, 즉 제왕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관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즉 중서령이나 상서령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하고 거의 비슷한 급에 있는 아주 고위 관직자들인 거죠. 신윤화, 유천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1260년부터 1268년 사이 왕권을 능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김씨성의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김준이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1264년 최고 관직인 해양후의 봉해짐으로써 영공의 자리에 오른 그는 4년 뒤 원종의 사주를 받은 이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마도 3호선은 김준이 영공으로 있던 1264년부터 1268년 사이에 김준과 고위 관료들에게 가던 배였다. 그렇다면 마도 3호선에는 어떤 내용의 화물이 실렸으며 무슨 목적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배였을까? 먼저 발송자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현례, 차지오, 차지승동정오, 사자선제.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승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동정직이라는 하나의 산직을 받은 향리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부류는 향리층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혈례나 혹은 아니면 사자, 선제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향리보다는 그 지위가 떨어지는 그런 관리층은 아니고 향리보다 아래층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적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취합해서 화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각 화물마다 담당자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배에 실어 보냈다는 것이다. 만약 관선의 성격을 띤 조운선이라면 화물을 선적한 뒤 목간에 장이라는 글자를 적어놓도록 되어 있었다. 해당 군현의 향리가 배에 물건을 싣는 것을 총괄했다는 표시였다. 하지만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목간 37점, 그 어디에도 장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도기 항아리는 판매용이 아닌 화물 운반용으로 그 안에는 각종 젓갈류와 해산물의 껍질, 생선뼈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개인에게 보내지는 화물의 양은 보통 젓갈류의 경우 한 항아리, 생선 한 상자, 말린 해산물 한 섬 정도의 소량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주문된 물품은 아니었다. 그런데 화물의 수취인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취인 대부분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김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정도로 신복이었던 신윤화와 그의 두터운 신임 아래 인사권을 가졌던 유천우,
그리고 김준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인 김시랑. 기대랑은 김준이 제거됐을 당시 측근 세력으로 유배에 보내진 인물이었다. 수취인 중에는 개인이 아닌 집단인 경우도 있다. 우별초의 마른 홍합 한 섬, 중방의 전복 4항아리로 화물의 양을 살펴보았을 때 한 집단이 소화하기에는 작은 양이었다. 삼별초라든가 중방에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집단이 결국에는 사적인 권력기관 또는 사병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뭐 공적인 국가 재정 수입원이 아니고 개인 집정자 그들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든가 사병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소재하는 많은 전장들을 운영함으로써 사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준과 그들의 결탁되어 있는 세력의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배로 추정이 되고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있다. 김준이 삼별초를 동원해 이익을 취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마도 3호선의 또 하나의 단서, 바로 여수연 부사심과 사심 김영공에서 드러나는 사심이라는 관직이다. 사심이란 고려시대 중앙의 고위 관료들에게 출신 지방을 다스리도록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그 지방에 관한 지배권은 물론 독점적 세금 징수권을 줌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 목간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심하고 부사심한테 특정한 물건을 보낸 것, 이것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여수현에서 사심관하고 부사심한테 보내는 이런 선물이거나 아니면은 사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선물 혹은 아니면은 무슨 곡물 이런 것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부름꾼이 가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런 배에다 위탁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마도 3호선은 김준의 사심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광주와 여수 해안 일대에서 수취된 개인 화물을 싣고 가던 화물 운반선으로 추정되며 강화도로 향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좌초된 것이다. 그리고 김준과 측근 세력을 비롯한 권세가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화물 역시 깊은 바닷속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다.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강화 천도 이후에도 조세를 거두는 국가 시스템은 물론 중앙 권력자들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몽항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처럼 활발한 해운 활동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곡식이나 물품 등이 강화도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간에 적힌 김준과 그 측근 세력들에게 보내졌던 다양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당시 고려시대의 고위 관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공 댁의 담해 1항, 즉 홍합젓갈 한 항아리를 보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목간들을 보면 주로 홍합과 전복을 이용해서 만든 말린 것이나 젓갈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운송하는 도중에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 귀한 생선 종류로 상어도 눈에 띕니다. 또 견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고기나 사슴의 고기를 말려서 포로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흔히 녹용이라고 하는 고급 한약재인 사슴뿔과 함께 발견된 다량의 홍합 족사입니다. 홍합에 보면 실같이 생긴 털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제거하지 않고 말리거나 젓갈로 담아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처의 피를 멈추게 하는 치혈제 등 약재로 쓰였다고도 합니다.